아이, 왜 이리 늦었어? 설거지 끝내고 어른들 눈치 보느라 많이 기다렸어. 기다리느라 눈 빠지는 줄 알았다니까. 아이, 미안해. 처녀가 교태를 부리며 품을 파고들자 사내는 와락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나무 등골에 몸을 숨기고 이 모습을 지켜보던 만수는 머리에 피가 마르는 것 같았다. 오는 가을에 혼례를 올기로 약속한 옥화가 삼태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돌배의 말을 듣고 설마 하며 나왔던 만수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러다 만수가 알면 어떡하지? 그 바보가 알긴 어떻게 알아? 시집간 뒤에도 요렇게 살짝 만나자고. 옥화는 신랑이 둘이니 재미가 좋을 거야. 아우, 자긴 장가 안 가나 뭐? 어이구, 귀염둥이. 약혼녀 옥화가 삼태와 한 몸이 돼 풀밭에 뒹구는 모습을 보며 만수는 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났다. 욱하고 만수가 토하는 소리를 들은 두 사람은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다. 어떤 자식이야? 아직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삼태가 소리가 난 쪽을 노려보자 만수는 어쩔 수 없이 앞으로 나섰다. 만수? 삼태는 너무 놀라 말까지 더듬었고 파랗게 질린 옥화는 사내의 등 뒤에 몸을 숨기기 바빴다. 그래, 만수다. 내가 더 이상 바보가 되지 말라고 하늘이 나를 이리로 보내신 모양이다. 우리 어머님께는 적당히 둘러대고 파혼을 해줄 테니 숨어서 이 짓 하지 말고 둘이 결혼해 떳떳하게 살아라. 만약 너희 둘이 짝이 안 된다면 그때는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만수는 분노를 누르며 차분히 말을 마치고 돌아섰다. 그토록 마음을 주었던 약혼녀 옥화의 배신에 그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것 같았다. 이복의 젊은이 무슨 일로 그렇게 수심에 젖어 있는가? 대동강변에 앉아서 아픈 가슴을 달래고 있는 만수에게 다가와 말을 거는 노인이 있었다. 단아한 풍채에 온화한 미소를 띤 노인의 모습이 마치 신선을 보는 것 같았다. 안 그래도 누구에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던 만수는 노인에게 방금 당했던 일을 후련하게 털어놓았다. 그래야지. 좋아하는 사람끼리 살게 해둬야 하고 말고. 용서가 쉽진 않았겠지만 잘했네. 그래야 자네에게도 복이 오느니. 만수의 얘기를 들은 노인은 감탄한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이복에 내일 밤 자시에 이곳에 오면 배를 대고 자네를 초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일세. 무슨 일을 시키던 거부하지 말고 응하게나. 그럼 좋은 인연이 맺어질 것일세. 노인은 알쏭달쏭한 말을 남긴 후 대기하고 있던 교자에 올라타더니 멀어져 갔다. 다음 날 밤 만수는 반신반의하면서 강가로 나가보았다. 자시가 되자 과연 배 한 척이 다가왔다. 사공이 강기슬게 배를 대자 귀티가 나는 노파가 내리더니 만수에게 다가왔다. 젊은 양반, 저 안에서 기다리고 있는 분이 계시니 얼른 배에 오르시지요. 만수는 무슨 일을 시키던 거부하지 말라던 노인의 말을 상기하고 노파를 따라 배에 올랐다. 해안의 밀실엔 대황촉이 켜져 있었고 진수성찬이 차려진 상 앞에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었다. 아씨, 서방님 모시고 왔습니다. 어리둥절하는 만수를 남겨놓은 채 노파는 물러갔다. 서방님, 이리로 앉으시지요.
만수가 자리에 앉자 부인은 그의 잔에 술을 따랐다. 쪽을 찐 것으로 보아 유부녀가 분명한데 마치 첫날 밤을 맞은 신부와 같은 모습이었다. 서방님, 오늘은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이 몸과 더불어 하룻밤을 즐기시고 내일은 모든 걸 깨끗하게 잊어주세요. 만수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부인이 따라주는 대로 술을 받아 마셨다. 한 잔, 두 잔, 대여섯 잔을 연거푸 마시고 나니 취기가 올라왔다. 술기운에 대담해진 만수는 에라 될 대로 되라 하는 심정으로 부인의 손을 덥석 잡았다. 밤도 이슥했는데 그만 잠자리에 듭시다. 만수가 짐짓 호기를 부르며 파르르 떨리는 부인의 손을 거칠게 잡아 끌자 부인이 속삭였다. 처음이에요. 이 몸은 사내가. 뜻밖의 말을 듣고 놀라는 만수에게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말라며 만수의 품속에 안겨왔다. 그날 만수는 난생 처음 맛보는 황홀경에 취해 꿈 같은 하룻밤을 보냈다. 서방님, 돌아갈 시간입니다. 어서 채비를 하시지요. 만수가 눈을 떠보니 날이 뿌옇게 밝아오고 있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겠소? 아쉬움에 젖은 채 바라보는 만수의 시선을 외면하며 부인은 고개를 저었다. 부디 이 밤의 일은 잊으시고 좋은 낭자를 아내로 맞이해 백년 해로하시어요. 부인도 이별이 서러운 듯 돌아앉은 그녀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다. 서둘러요. 곧 해가 뜹니다. 문 밖에서 다급하게 외치는 노파의 목소리를 듣고 만수는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물러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날 이후 만수는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 부인과의 재회를 꿈꾸며 밤마다 그녀와 만났던 강변을 미친 듯 헤매고 다녔지만 허사였다. 꼭 도깨비에 홀린 것만 같았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만수의 집 앞에 느닷없이 가마 한 채가 들어섰다. 마당에 가마를 내려놓고 노인이 소리쳤다. 이 집 총각이 욕보인 처녀 과부를 데려왔으니 책임을 지시오. 만수가 강변에서 만난 바로 그 노인이었다. 아이고 이놈아, 파혼을 한 것도 모자라 남의 집 수절 과부를 건드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듯 한탄을 하는 노모를 진정시키며 만수는 노인을 방으로 안내했다. 평양 성안에 거주하는 박처사라고 하는 자신을 소개한 노인은 차분한 음성으로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게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를 든 날 신방에 들다가 그만 급사를 했소. 의원 말로는 심장마비라고 했지요. 죽은 아들도 아들이지만 불쌍한 건 신랑과 하룻밤도 같이 해보지 못한 새 며느리였죠. 재혼을 하라고 권해보았지만 굳이 마다하고 죽어도 우리 집 귀신이 되겠다며 수절을 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일전에 강변에서 댁의 아들을 만나보니 속이 깊고 마음이 착해 이 정도면 안심하고 내 며느리를 맡겨도 되겠다 싶더군요. 노인은 며느리를 개가시키려고 꾀를 낸 것이었다. 며느리를 불러앉힌 노인은 집안에 큰 손재가 생겨 점을 쳐보았더니 처녀 과부에게 살이 끼어 그렇다는 점괘가 나왔다고 했다. 죄송스러워 어쩔 줄 몰라 하는 며느리에게 처녀 과부가 외간 남자와 하룻밤을 동침해야 한다고 하니 어쩔 테냐고 몰아붙였다. 노인은 가까스로 며느리의 허락을 받아내 그날 밤 배 안에서
만수와 동침을 하게 한 것이었다. 아유, 그 일이 있은 후 며느리를 불러놓고 너는 외간 남자와 사통을 했으니 더 이상 우리 집 며느리가 아니다. 뻔뻔스럽게 우리 집에서 살 생각 말고 그 남자한테 가서 살라. 이렇게 얘기했죠. 며느리인들 무슨 할 말이 있겠소. 아무리 시아비가 시킨 일이라 해도 사통한 건 사실이니 어기서 며느리인들 속으로야 싫을 리가 있겠소. 박노인은 유쾌하게 웃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천생연분인 줄 알고 혼례를 올리시게나. 내가 며느리에게 노 50마지기를 주었으니 그만하면 살림살이에 지장이 없을 것일세. 세상에 이렇게 고마울 때가. 노모는 입이 함지박만큼 벌어졌고 만수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박노인의 배려로 처녀 과부를 아내로 맞아들인 만수는 한평생 부인을 끔찍이 아끼고 사랑했다고 하며 마을 사람들 또한 이 부부를 대동강이 맺어준 인연이라고 부르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덕삼은 행랑아범을 따라 주인집 안채로 들어섰다. 마님, 새 머슴이 도착했습니다요. 행랑아범이 마당에 서서 아뢰자 안방문이 열리고 젊은 과수댁이 모습을 드러내었다. 그녀의 고운 모습에 눈이 부셔 덕삼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뭐하느냐? 어서 주인마님께 인사드리지 않고. 덕삼이라고 해요. 겨우 한마디 하고는 얼굴이 벌개지는 덕삼을 보며 행랑아범이 거들었다. 이 사람이 집에 늙은 어머니를 홀로 두고 머슴살이를 낳았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 노모의 끼니가 걱정이라며 세경을 좀 미리 땡겨줄 수 없느냐고 부탁을 하는데. 그리 하도록 하세요. 과수댁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덕삼을 바라보았다. 이제 한 식구나 마찬가지니 어려워 말고 앞으로 청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행랑아범을 통해 알려줘요. 워낙 형편이 어려워 머슴자리에 나서면서도 홀로 계실 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던 덕삼은 그녀의 따뜻한 배려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덕삼은 여주인에게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몸을 사리지 않고 일했다. 집안엔 큰 머슴도 있고 꼴 머슴도 있었지만 덕삼이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는 머슴은 없었다. 이봐, 적당히 좀 일해. 너 때문에 우리까지 뼈골 빠지겠어. 언덕에 나무찌개를 받쳐놓고 땀을 훔치고 있는 덕삼을 보고 큰 머슴이 다가왔다. 너 과부마님 눈에 들려고 고루고루 뼈 빠지게 일하는가 본데 일찌감치 꿈 깨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펄쩍 뛰는 덕삼을 보며 큰 머슴이 낄낄거렸다. 너 오기 전에 머슴 살던 녀석이 왜 쫓겨난 줄 알아? 그놈들이 주인마님께 눈독을 들이고 밤마다 안채에 숨어들어 마님방을 엿보다가 그리 된 거라고. 그게 정말이에요? 암만 그러니까 너도 조심하란 말이요. 마님을 탐내다 당한 놈이 한두 놈이 아니요. 재산 많지 인물 곱지 한다는 집안 자제들까지 몰려들어 재원 신청을 했지만 모두 칼같이 거절한 여자요. 겉으로는 유해 보여도 속은 독종이요, 독종. 17의 청산가부가 돼 지금까지 혼자 몸으로 이 많은 재산을 관리해온 걸 보면 알 거 아니겠어? 큰 머슴의 말을 들으며 덕삼은 젊은 마님의 온화한 미소를 떠올렸다.
덕삼이 머슴살이 한 지도 어느덧 반년이 가까우고 있었다. 타작마당에서 머슴들과 어울려 보리타작을 하고 있던 덕삼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가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머슴살이 하면서도 자나깨나 어머니 걱정뿐이었는데 기어이 돌아가시고 만 것이었다. 이 사람아, 어서 가보게나. 행랑아범의 최근에 정신이 든 덕삼은 도리깨를 집어 던지다시피 하고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다. 노모는 자다가 임종을 맞은 듯 고요하고 편안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어머니, 머슴살이 하느라 임종도 지켜드리지 못한 불효를 용서하셔요. 덕삼은 노모의 시신을 부여안고 슬피 울었다. 워낙 구차한 형편이라 장례를 치르려고 해도 관조차 마련할 수 없는 처지였다. 덕삼은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시신을 이불보로 고이 싸서 지게에 짊어지고 집을 나섰다. 외아들인 덕삼이가 번듯하게 장가를 가 며느리 호강도 받아보고 손자도 품에 안아보는 게 평생 소원이셨던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렸다. 송림길을 벗어난 덕삼의 발길은 자연스레 그가 늘 나무지게를 받쳐놓고 쉬던 언덕으로 향했다. 그곳에 등을 기대고 앉으면 어머니 품속처럼 아늑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어서 늘 찾던 곳이었다. 지게에서 어머니 시신을 내려놓은 덕삼은 괭이를 들고 정성스레 땅을 파기 시작했다. 그때 한 나그네가 언덕 위에 서서 무덤자리를 파고 있는 덕삼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다. 오호, 일개 전부가 저런 명당자리를 찾아내다니. 나그네는 감탄한 표정으로 덕삼의 행동을 주시했다. 땅을 다 판 덕삼이 무덤자리에 흙을 만져보며 한동안 뜸을 들인 다음 땅속에 시신을 내려놓고 흙을 덮기 시작하자 나그네는 무릎을 탁 쳤다. 옳거니 하관 시간까지 정확하게 맞추었도다. 나그네는 더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듯 급히 언덕을 내려왔다. 이복의 젊은이, 아, 어떻게 이 자리에 묘를 썼는가? 느닷없는 나그네의 출현에 덕삼은 겁먹은 얼굴로 입을 열었다. 이곳은 제가 산에서 나무를 해올 때마다 나무찜을 받쳐놓고 쉬던 자리인데요. 여기 등을 기대고 쉬면 편안하고 따뜻해서 좋더라고요. 제가 평소에 엄니를 하도 고생을 시켜 이 자리에 몸을 누이시면 조금이라도 편안하실까 생각돼 여기에 모셨구만요. 허허, 그 참. 헌데 하관 시간은 어찌 그리 정확하게 맞추었는고? 나그네는 궁금증을 참을 수 없다는 듯 덕삼을 다그쳤다. 아까 땅을 파보니까 찬 기운이 들더라고요. 엄니가 찬 자리에 누워 등을 움츠리고 계실까봐 이 무덤자리에 햇볕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모셨구만요. 자네가 무덤자리에 손을 대고 눈을 감고 한참을 있기에 지신에게 기구를 드리나 했더니 볕이 들기를 기다리고 있었구먼. 나그네는 반복한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자네의 효심에 하늘이 응답한 곳이로다. 이 자리는 아무나 차지할 수 없는 금시발복의 명당일세. 금시발복이 뭔데요? 어리벙벙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는 덕삼을 보며 나그네는 미소를 지었다. 묘를 쓴 즉시 복을 받을 명당이란 말일세. 자네가 하관 시간까지 딱 맞춰 시신을 묻었으니 이제 곧
큰 행운이 찾아올 것일세. 근데 어르신은 누구시래요? 나는 홍성지라고 하네. 말을 남기고 나그네는 유유자적 언덕을 넘어 사라졌다. 그날 밤 비 오는 소리를 듣고 잠을 깬 덕삼이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소나기가 퍼붓고 있었다. 주인 댁마당에 말리려고 늘어둔 보리가 생각난 덕삼은 집신을 씹는 둥 마는 둥 하며 허겁지겁 뛰쳐나갔다. 덕삼이 빗속을 질주해 주인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멍석에 늘어둔 보리들은 무방비로 비를 맞고 있었고 누구 하나 내다보는 사람이 없었다. 덕삼은 불이 나게 고무리를 들고 보리를 긁어 모아 가마니에 퍼담기 시작했다. 일에 몰두하느라 빗소리를 듣고 나온 여주인이 대청마루에 서서 그의 모습을 보고 있는 줄도 몰랐다. 본가에 있는 머슴들은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장내 지느러 간 상주가 달려와 보리를 거두고 있는 모습을 본 여주인은 감동을 받은 듯 버선발로 달려와 덕삼을 거들었다. 두 남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줄기 속에서 정신없이 보리를 걷어들였다. 보리섬을 마주잡고 나르느라 서로의 손길이 스치기도 하고 몸이 부딪히기도 했지만 개의치 않았다. 비에 젖은 젊은 과수댁의 모시적삼이 몸에 딱 달라붙어 속살이 훤히 내비칠 정도였지만 그런 세속적인 것을 초월한 듯 무아지경으로 일하고 있는 두 남녀의 모습은 마치 주종 관계를 초월한 다정한 부부 사이같이 보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 여주인과 덕삼은 혼례식을 올리고 부부가 되었다. 덕삼의 부인이 된 그녀는 15살에 천석군 가문에 시집을 온 지 이태 만에 돌림병으로 남편과 시부모를 모두 잃고 17 어린 나이로 청상이 되었다. 그동안 재원 권유도 많았고 권문세가의 자제들로부터 청혼을 받은 것도 부지기수였지만 하나같이 그녀의 미모나 재산을 탐하고 몰려온 자들임을 알기에 칼같이 거절했던 그녀는 비로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재산을 지켜줄 진실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그 후 덕삼 부부는 부지런히 재산을 모아 안동 제1의 부자가 됐다고 하며 덕삼은 거부가 된 후에도 머슴살이 하던 시절을 잊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서 가난한 이웃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의로운 삶을 살았다고 한다. 덕삼에게 명당을 알려준 홍성지는 광해군의 총애를 받던 왕실의 직관이었으나 인조반정으로 광해군이 실각하자 팔도를 떠돌며 민초들의 묘자리를 봐주던 조선 제1의 풍수사였다고 알려져 있다. 문경의 세제는 과거길에 오른 선비들의 땀과 눈물로 얼룩진 고개라고 해서 눈물고개라고들 불러왔다. 박생은 세제국의 중턱에서 바위에 앉아 먼 길을 걸어오느라 지친 몸을 달래고 있었다. 솔바람에 땀을 식히며 아픈 다리를 주무리고 있던 박생은 저 고개 아래서 나귀를 탄 여인이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곱비를 쥔 하인이 나귀를 끌고 있었고 여인은 소복 차림인 것으로 보아 과수댁임이 분명했다. 일행이 가까이 다가오자 너울 아래로 살포시 드러나는 여인의 우아하고 청초한 모습에 박생은 마른 침을 삼켰다. 세상에 저리도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니. 박생이 넋을 잃고 그녀의 뒷모습을 쫓는 사이 여인이 탄 나귀는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울리며 성큼성큼 고개 위로 멀어져 갔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었다. 박생은 행장을 수습하고
여인의 뒤를 쫓기라도 하듯이 서둘러 고개를 오르기 시작했다. 산등성이를 넘어서자 급속히 날이 어두워졌다. 여인 일행은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고 음산한 산짐승 울음소리가 길손의 심사를 흔들어 놓고 있었다. 나뭇가지에 긁히고 풀뿌리에 걸려 몇 번을 넘어지고서야 가까스로 도달한 곳에는 꽤 규모가 큰 기와집이 버티고 있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다급함을 감추려고 박생이 호기롭게 소리치자 잠시 후 하녀가 내다보았다. 지나가는 길손이 하룻밤 유하고 가잔다고 주인장께 여쭈어라. 주인 어른 내여부는 출타 중이시고 별당아씨 혼자 계시는 집이라 다른 데로나 가보세요. 이 밤중에 가긴 어디로 가란 말이냐. 별당 아씨께 내 사정을 좀 여쭈어다오. 수절 중인 우리 아씨마님이 외간 남자를 들을 것 같아요. 별거리야 정말. 계집종이 매몰차게 대문을 탁 닫고 들어가 버리자 박생은 어쩔 수 없이 담장 밖에 서 있는 느티나무 밑에 웅크리고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깜빡 새우잠이 들었던 박생은 뭔가 끼고 눈을 떴다. 희미한 달빛 속에 검은 그림자가 담을 넘어가고 있는 게 보였다. 여인 혼자 있는 걸 노리고 침입한 강도일 씨 분명했다. 괘씸한 생각에 모른 척 할까도 생각했으나 사내 대장부가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의협심이 발동한 박생은 괴한의 뒤를 쫓아 담장을 넘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박생의 시야에 반쯤 열려있는 중문이 보였다. 괴한이 그곳을 통해 별당으로 간 것이 분명했다. 금방이라도 비명소리가 들릴 것 같아 초조해진 박생은 품에서 호신용 장도 칼을 꺼내들고 별당 마당으로 들어섰다. 별당 안에서 간드러진 여인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발자국 소리를 죽이며 마루로 올라간 박생은 찢어진 문틈에 눈을 붙이고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방 안에선 깎아머리를 한 사내가 여인을 껴안고 애무를 하고 있었다. 사내의 품에 안겨 교성을 지르는 여인은 세제고개에서 본 그 여인이 아닌가. 그토록 청순해 보이던 여인이 돌쭉놈과 놀아나다니 더구나 과부의 몸으로. 박생은 피가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다. 잠시 후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듯 방 안에선 도란도란 얘기가 흘러나왔다. 시아버님이 출타했다고 기별을 했는데 왜 이렇게 늦었어요? 망할 놈이 주지승이 잠이 들어야 말이지. 이참에 그 영감쟁이도 처치해버릴까?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안 그래도 꿈자리 사나운데 왜? 요즘 꿈에 그이가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자네도 참 독한 사람이야. 서방 죽여놓고 간부하고 요렇게 죽고 못 사는 거 보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난 모르는 일이라고요. 어이구, 이 약골인 서방하고 못 살겠다고 하소연한 사람이 누군데? 누가 진짜로 그 일 죽일 줄 알았나 뭐? 본 서방이 그립단 말이로구먼. 왜 그런 맘에도 없는 말을. 난 자기뿐이란 말이에요. 장독칼을 쥔 박생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들의 대화로 보아 여인의 사주를 받은 돌중이 아무도 몰래 그녀의 남편을 살해했음이 분명했다.
관아에 가서 고발할까도 생각해 봤지만 자신의 말을 믿어줄 것 같지가 않았다. 저런 악인을 응징하지 않는다면 과거를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한 박생은 문을 박차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화들짝 놀라며 밖으로 튀려는 돌중을 보고 박생은 이 천벌을 받을 놈아,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호통을 치며 칼을 날렸다. 처절한 비명과 함께 돌중이 쓰러지자 여인은 새파랗게 질려 울부짖었다. 나리, 이 죄 많은 년도 죽여주시오요. 그대는 죽일 가치도 없어. 하늘이 심판을 내릴 것이오. 박생은 칼을 던지고 황급히 방을 나섰다. 뒤에서 들리는 여인의 통곡 소리가 발길을 잡아당기는 것만 같았다. 새벽빛이 밝아오는 박달나무 숲길을 박생은 넉나간 듯 걸었다. 이 악몽과도 같은 곳을 한시바삐 벗어나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그때 자욱한 새벽 안개를 헤치며 말을 탄 선비가 다가오고 있었다. 혹시 과거 보러 한양으로 가시오? 선비의 물음에 박생이 그렇다고 하자 그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과거라면 이미 끝났소이다. 되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소만. 그게 무슨 말이오? 과거 날은 아직 열흘이나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생의 말에 선비는 허허하고 웃었다. 잘못하셨소. 내가 바로 이번 과거에 응시했다가 낙방하고 돌아가는 길이라오. 이번 과거의 시제가 칠석이었다오. 장원한 선비의 글이 하도 좋아 내 외우고 있는 거려. 이럴 수가. 금풍이 소리내어 저녁에 이니 휘영청 하늘은 높기도 해라. 아연 실색해 있는 박생을 보며 선비는 시꾸를 읊조리며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박생은 맥이 탁 풀렸지만 이왕 여기까지 온 길에 한양 구경이나 하고 가자며 발길을 재촉했다. 막상 한양에 당도해 보니 선비의 말과는 달리 과거의 일은 닷새나 남아 있었다. 과거장에 들어선 박생은 또 한 번 놀랐다. 시험관이 내건 시제는 선비가 말한 바로 그 칠석이었다. 금풍이 소리내어 저녁에 이니. 박생은 선비가 읊조리던 시구를 떠올리며 일사천리로 써내려갔다. 장원급제는 떼어놓은 당상이었다. 그 후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암행어사가 돼 영남 일대를 순시하던 박생은 세제고개의 기와집을 다시 찾아가 보았다. 집은 그대로인데 대문 앞에 전에 없던 열려문이 서 있었다. 여기 홍살문은 언제 세워진 것이오? 박어사는 마침 지나가는 노인에게 물어보았다. 5년 전에 이댁 별당 마님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뛰어든 돌죽놈을 찔러 죽이고 자결을 했지 뭡니까? 모두들 연료가 났다고 칭송이 자자했죠. 그러니 관에서 연료문을 세워준 것이라오. 노인의 말을 듣고 박어사는 단식했다. 시대의 여부가 연료로 둔갑을 하다니. 순웃음을 지으며 하산길을 재촉하는 박어사 앞에 낯익은 박달나무 숲이 보였다. 그리고 귀에 익은 말방울 소리와 함께 안개를 헤치며 말을 타고 오는 선비가 보였다. 어사또께 인사 올립니다. 소인 김생이라 하옵니다.
말에서 내린 선비가 절을 올리자 박어사도 황급히 맞절을 했다. 그대에게 큰 은혜를 입고도 인사가 늦었습니다. 박어사의 말에 선비는 손사래를 쳤다. 은혜는 소인이 입었지요. 어사또가 아니었던들 억울하게 죽은 이 몸이 어찌 원한을 갚을 수 있었겠습니까? 박어사의 짐작대로 선비는 여인의 남편 김생의 홀령이었다. 부인과 돌중의 공모로 억울한 죽음을 당한 김생의 홀령은 박생에게 진상을 알려주어 복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과거 시제를 미리 알려주었던 것이다. 부디 소인처럼 억울한 영혼이 없도록 어사또께서 이 세상을 밝혀주십시오. 홀령은 박어사에게 큰 절을 한 후 훌쩍 말 위에 오르더니 안개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 후 박어사는 박달나무 아래 매장된 김생의 시신을 찾아내 후히 장례를 치러주었으며 일평생 민초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니 그가 바로 암행어사 박문수였다. 해남 땅 두모 마을에 순덕이란 효부가 살고 있었다. 시집 온 지 1년 만에 남편이 돌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16 꽃다운 나이에 청상이 된 순덕은 행상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앞 못 보는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다. 그런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니 속히 다녀가라는 전가를 받고 순덕은 시아버지를 위해 세끼 밥을 지어 윗목에 차려놓고 부랴부랴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걱정돼 백리길을 쉬지 않고 걸어 친정에 당도하고 보니 위독하다던 어머니는 멀쩡하기만 했다. 어리둥절한 순덕을 보며 부친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네가 정상이 된 것도 모자라 행상까지 한다니 더 이상 너를 그곳에 방치해둘 수 없어 내가 불렀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오나 다시는 그런 일로 저를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고 이거사 자식이 그 고생을 하는데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내 마땅한 신랑감을 찾아 신방을 차려두었으니 오늘 밤 당장 합방을 하고 새 출발을 하도록 해라. 아버님, 그게 무슨... 얘야, 그 아랫마을 만수 그 사람이 글쎄 아직도 널 잊지 못하고 있다지 뭐냐. 마침 상처를 했다기에 오늘 떠보았더니 글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더러 눈먼 시아버지를 버려두고 팔자를 고치라는 말씀이세요? 널 위해서 어렵게 성사시킨 일이니 두 눈 딱 감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감히 이 애비 말을 거역할 셈이냐? 오늘 밤 합방을 하기 전에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마라. 아버님! 그날 밤 부친의 강압에 의해 순덕은 어쩔 수 없이 신방에 들 수밖에 없었다. 신랑은 총각 때부터 순덕을 마음에 두고 쫓아다니던 아랫마을 청년이었다.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총각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소.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하오. 앞으로 마음고생은 절대로 시키지 않겠소. 믿어주시오. 만수의 말엔 진심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눈먼 시아버지를 버려두고 어찌 개가를 한단 말인가. 순덕은 마음을 도사려 먹었다. 지금 시댁엔
앞을 못 보시는 시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떠나면 그분은 곧 돌아가실 수밖에는 없겠죠. 당신의 인생도 생각을 해야죠. 제 팔자 고치자고 그런 분을 버린다면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제발 절 이대로 보내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만수는 순덕의 마음을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음을 깨닫고 부친 몰래 그녀를 보내주었다. 순덕은 밤길을 달리고 또 달렸다. 부친의 하명을 받은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뒤쫓아오고 있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산길로 들어섰던 순덕은 앞을 가로막는 검은 물체를 보았다. 송아지만한 호랑이가 아가리를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순덕은 호랑이에게 호소했다. 호랑아,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으나 다만 병든 시아버지가 계시니 하직 인사를 올리고 밥 한 마리를 차려드려 열흘이나마 연명하실 수 있게 해다오. 네가 해남 우리 집까지 데려다주면 그 일을 마친 후에 내가 곧장 네 입속으로 들어가마. 호랑이는 순덕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몸을 낮추며 등을 내밀었다. 그녀가 등에 올라타자 호랑이는 바람같이 달려갔다. 이윽고 집에 도착한 순덕은 밥 한 마리를 지어 큰 그릇에 담아놓고 시아버지께 마지막 진지상을 올린 후 하직 인사를 드렸다.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통곡을 하면서 며느리를 말렸다. 아가, 네가 죽으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속히 마을 사람들을 불러 호랑이를 쫓아내야지. 어쩌자고 호랑이 입속에 스스로 목숨을 던진단 말이냐. 아버님, 산에 있을 땐 호랑이가 주인이고 집에 돌아와서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호랑이는 의리로 제 부탁을 들어줬는데 제가 거짓말로 호랑이를 쫓아낸다면 인두것만 썼지 어찌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산들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을 마친 순덕은 방문을 열고 자, 나를 잡아먹어라 하며 호랑이에게로 다가갔다. 호랑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순덕의 옷구름을 물고 가만히 잡아당겼다. 내 저고리를 증표로 달라는 말이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덕이 저고리를 벗어 목에 둘러주자 호랑이는 만족한 듯 어슬렁어슬렁 삽작 밖을 나서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날이 밝자 해남 읍내에 파둔 함정에 저고리를 걸친 호랑이가 들어앉아 있다는 소문으로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 순덕이 급히 읍내로 달려가 보니 그녀를 도와준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울부짖고 있었다. 태수가 나와서 활과 창을 든 나졸들에게 호랑이를 도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순덕은 태수에게 달려가 전후 사정을 아뢰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수님, 이 호랑이는 사람보다 더 의로우니 부디 호랑이를 놓아주어 그 의로움에 보답하게 해주소서. 순덕의 말에 감동한 태수는 호랑이의 의로움이 아니라 너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했도다. 호랑이를 놓아주어 네 정절과 효성을 표상하겠노라. 그러자 나졸들이 나서서 호랑이를 함정에서 풀어주는 즉시 사람을 해칠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나섰다. 사람들이 모두 피하면 그때 제가 직접 호랑이를 놓아줄 것입니다. 순덕의 말을 듣고 태수는 나졸들을 데리고 현장을 떠났다. 함정에서 울부짖고 있던 호랑이는 그녀를 보자 조용해졌다.
순덕은 호랑이를 데리고 나와 조용히 타일렀다. 너는 오늘 관가에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말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사슴이나 멧돼지를 잡아먹고 살거라. 또다시 마을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반드시 널 죽일 게야. 호랑이는 꿇어앉아 절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더니 바람처럼 달려갔다. 그 뒤로 해남 고을에는 호환이 사라졌다고 하며 조정에서는 나주임씨 순덕의 정절과 효행을 기려 정려문을 세워주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한창인 문원에서 덕보는 소를 몰고 설해질을 하고 있었다. 이랴. 누렁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조금만 더 힘을 내자꾸나. 덕보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하는 듯 누렁이는 기운차게 설해를 끌고 앞으로 나갔다. 송아지 때부터 길러온 누렁이는 덕보에겐 자식과 같은 존재였다. 아버지! 논둑에 서서 소리치는 딸 순덕이를 보며 덕보는 설해질을 멈추었다. 순덕아, 왜 그러느냐? 아버지, 엄니가 이상해요. 뭐라고? 덕보는 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설해를 팽겨쳐두고 달려가기 시작했다. 덕보의 아내 가실댁은 석 달 전 아들을 낳은 후부터 산후가 좋지 못해 몸져 누워있는 중이었다. 임자, 내가 왔어. 어서 눈 좀 떠봐요. 덕보가 아내를 흔들며 소리치자 가실댁은 가까스로 눈을 떴다. 여보, 나는 이제 틀린 것 같아요.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말고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어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지. 여보, 나 죽거든. 3년 탈상 고집 말고 속기 사장 같으세요. 에이, 또 그 소리야.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서 일어나기나 해요. 당신이 사장가를 들어야 우리 아이가 제 명대로 살 수... 말을 채 끝내지도 못한 채 가실댁은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다. 덕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한평생 고생만 하다 간 아내도 불쌍하지만 어미 없이 아이 둘을 키울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이 무렵 고창고을 정진사집 별당에선 큰 소동이 벌어졌다. 정진사의 딸 소연이가 대들보에 목을 맨 것이었다. 하녀 사모리가 일찍 발견했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큰일을 치를 뻔했다. 시집간 지 3년도 못 돼 돌림병으로 남편을 잃고 청상 과부가 돼 친정에 의탁하고 있는 딸이었다. 정진사 부부는 고민이 컸다. 여보, 저러다 우리 소연이 잃고 말겠소. 무슨 수라도 좀 내어보세요. 상처한 호랍이라도 구해 짝을 맺어주면 좋으련만 국법으로 여인 개가를 금지하고 있으니 그게 가능키나 한 일이겠소. 그놈의 개가 금지법이 뭔지. 한숨을 쉬는 부인을 보며 정진사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이른 새벽 정진사는 하인 밤새를 불렀다. 어릴 때부터 정진사가 거두어 키운 가장 신뢰하는 하인이었다. 밤새야, 너는 이 길로 곧장 우시장에 가서
튼실한 암소 한 마리를 사오도록 해라. 아무한테도 알려서는 안 되느니. 예, 진사어른. 엽전 꾸러미를 받아든 밤새가 대문간을 나서려는데 하인 억수가 뒷간에서 바지춤을 추스르며 나왔다. 야, 이른 새벽부터 어딜 가는 거야? 그럴 일이 좀 있어. 자식, 진사어른 고임받는다고 으스대기는. 더 이상 상대하기 싫다는 듯 종종걸음치며 가는 밤새의 뒷모습을 보며 억수는 침을 퇴 뱉었다. 한편 아내의 장례를 치른 덕보는 소를 몰고 집을 나서고 있었다. 그동안 밀린 아내의 약값과 장례를 치르느라 진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누렁이를 팔기로 한 것이었다. 마침 소를 사러 우시장으로 가던 밤새는 덕보가 몰고 가는 누렁이를 보고 발을 멈췄다. 그 소 팔려고 하쇼? 그렇소만. 그놈 참 듬직하구만. 뭐 우시장까지 갈 것 없이 나한테 파시오. 내 속값은 흥정은 쉽게 마무리됐고 속값을 치른 밤새는 발을 뻗대며 저항하는 누렁이를 고삐로 후려치며 끌고 갔다. 움머 하는 울음소리를 남기고 체념한 듯 끌려가는 누렁이를 보며 덕보는 가슴이 메어졌다. 밤새가 소를 사온 날 밤 정진사는 그를 사랑방으로 은밀히 불렀다.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새겨 듣거라. 예, 진사어른. 내 너를 믿고 우리 소연이를 맡기기로 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온지? 소연이와 네가 한평생 넉넉히 살만한 돈과 폐물을 마련해 놨으니 날이 밝기 전에 소연이를 데리고 떠나게나. 우리 소연이는 죽은 사람으로 해놓을 테니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터를 잡고 새 삶을 시작하기 바라네. 정진사의 말을 듣고 밤새는 어안이 벙벙했다. 그토록 흠모하던 소연아 씨가 자신의 배필이 된다니 그저 꿈 같기만 했다. 밤새는 정진사가 챙겨준 배물과 엽전 꾸러미를 소등에 실은 다음 소연아 씨를 태웠다. 정진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다 보았다. 이 시각 이후부터 너와 나는 부녀가 아니라 남남이니라. 죽은 목숨이 다시 살아난 거라 생각하고 부디 잘 살아라. 흐느끼는 딸을 애써 외면하며 정진사는 밤새를 재촉했다. 어서 떠나게. 나림 아님. 그럼 하직인사도 변변이 울리지 못한 채 서둘러 정진사 집을 떠난 밤새는 술을 몰고 캄캄한 밤길을 부지런히 걸어 첫 닭이 울기 전에 읍내를 벗어났다. 서편 하늘에 뜬 희미한 초생딸만이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밤새와 소연이 고갯마루를 넘어서려는 순간 장승 뒤에서 불쑥 나타난 검은 그림자가 그들 앞을 가로막아섰다. 목숨이 아깝거든. 고삐를 놓고 가지 그래. 겁에 질려 돌처럼 굳어진 두 사람을 향해 낯을 든 그림자가 한 발 다가오고 있었다. 아니 너는 억수? 왜? 놀랐냐? 진사어른이 네 놈한테 솟아오라고 시킬 때부터 줄곧 지켜보았다고.
날 따돌리고 너 혼자만 팔자를 고치겠다고? 억수야. 내 이름 부르지도 마라. 넌 친구도 무엇도 아니오. 이 낫에 죽고 싶지 않거든. 얼른 수고피를 넣고 가자. 억수는 낫을 사납게 휘두르며 밤새에게 달려들었다. 뒷걸음질 치던 밤새는 더 이상 밀리지 않겠다는 듯 낫을 든 억수의 팔을 잡고 늘어졌다. 생사를 건 둘의 필사적인 격투가 벌어지고 있었다. 낫이 번뜩이고 피가 튀는 무시무시한 광경을 지켜보던 소요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소등에서 그만 기절을 해버렸다. 그 순간 소연을 태운 소는 어슬렁어슬렁 산비탈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싸움에 정신이 팔린 밤새와 억수를 남겨두고 소는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덕보는 소 울음소리를 듣고 부스스 눈을 떴다. 아이고, 소염을 줄 때가 지났네. 후딱 몸을 일으키던 그는 착각이었음을 깨닫고 불썩 주저앉았다. 아니지. 어제 내다 팔았지. 밤새 누렁이 꿈만 꿨더니 헛들었구만, 헛들었어. 고개를 흔들며 허탈한 표정을 짓는데 다시 소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분명 귀에 익은 소리였다. 덕보가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그곳엔 뜻밖에도 마당에 누렁이가 서 있었다. 그것도 기절한 여인을 등에 태우고 온 것이었다. 참으로 기이한 인연으로 만나게 된 덕보와 소요는 그 모든 게 하늘의 뜻이라 믿고 백년 가약을 맺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 사람들은 주인을 위해 복동이를 업고 온 소를 생원님이라 부르며 그 충성스러움을 칭송했다고 하며 소마을이란 이름이 붙은 영광군 우평리에는 우생원이라 불리던 소의 무덤이 있었다고 전한다. 옥두새 어른도 허락하셨으니까 아무 걱정 말고 나랑 같이 가는 거야. 아직 마음의 준비가... 물레방앗간에서 젊은 남녀가 속삭이고 있었다. 이 마을 처녀 순덕이와 남사당 얼음사내인 칠복이었다. 정 그렇게 오빠가 신경 쓰이면 당장 같이 가서 사실대로 말씀드리자고. 안 돼. 우리 오빠 죽는 걸 보려고 그래. 그럼 어쩌자는 거야? 우리 일행은 내일 모두 여길 뜬다고. 눈을 부라리는 칠복을 보며 순덕은 울상을 지었다. 내일 새벽 날이 밝기 전에 담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짐 대충 챙겨 들고 나와. 쳤다고 울기 전에 떠나야 해. 알았지? 다짐을 두는 칠복을 보며 순덕은 마지못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애초에 떠돌이 광대에게 정을 준 것이 실수였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순덕은 무거운 가슴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가 방으로 들어서자 집신을 삼고 있던 오빠 한수가 간 만든 집신 한 컬레를 내밀었다. 순덕아, 이것 좀 신어봐라. 네 발에 잘 맞을지 모르겠네. 오라버니. 집신을 받아든 순덕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어릴 적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해 그녀를 애지중지 키워준 오빠였다. 그런 오빠를 속이고 떠나야 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오빠가 눈치챌까봐 입술을 깨물었지만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순덕은 자신이 떠나고 없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반찬거리도 넉넉히 해놓고 옷가지들을 하나하나 기우고 손질해 자고 있는 오빠의 머리맡에 차곡차곡 개켜 정돈해 놓았다. 그러는 사이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빨리 나오라는 칠복이의 신호였다. 순덕이 황급히 보따리를 챙겨 들고 일어나려는 순간 한수가 몸을 뒤척이더니 눈을 떴다. 혼비백산한 순덕은 엉겁결에 화로에 묻어둔 인두를 집어들고 오빠의 눈을 찢었다. 으아! 자지러지는 오빠의 비명소리에 놀란 순덕은 정신없이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서 가자고! 칠복은 흐느끼는 순덕을 잡아 끌며 서둘러 그곳을 벗어났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미처 의식하지도 못한 채 순덕은 그렇게 고향을 등지고 말았다.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졸지에 장님 신세가 된 한수는 다친 눈을 싸매고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허둥지둥 눈길을 걷고 또 걸었다. 광대패들이 먼 타지로 떠나버리기 전에 순덕을 구해내야 한다는 다급한 마음에 무작정 길을 나섰지만 사르르는 강추위와 눈보라 속에서 어디로 간단 말인가. 절망에 찬 한수는 눈밭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순덕아, 대체 어디로 갔느냐? 순덕아! 목청껏 불러봐도 대답은 없고 들리는 건 거친 눈바람 소리뿐이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한 한수의 귀에 온화한 음성이 들려왔다. 이제 정신이 좀 드는가? 여기가 어딘지요? 객점일세. 여기 계신 유행수 일행이 눈 속에 쓰러져 있는 자네를 발견하고 이곳으로 데려왔다네. 천운이었다. 눈밭에서 죽어가던 한수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보부상에게 발견된 것은 천운이 아닐 수 없었다. 보부상의 우두머리인 유행수는 한수를 객점으로 옮겨온 다음 의원까지 모셔와 그를 살려낸 것이었다. 어르신,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한수의 말을 듣고 유행수는 겸연쩍다는 듯 당연한 일을 했을 뿐 은혜랄 게 뭐 있나. 헌데 그 몸을 해가지고 눈보라 속을 헤매고 다닌 까닭이 무엇인가? 한수는 생명의 은인들이기에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솔직히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다만 눈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이라고 차마 밝힐 수 없어 광대패라고 얼버무렸다. 그런 참혹한 일을 당하다니. 유행수는 자신의 일처럼 안타까워하며 의원에게 부탁을 했다. 박주부, 돈은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이 사람 눈을 꼭 좀 고쳐주시오. 화기에 동공이 상했다면 실명은 피할 수 없죠. 만에 하나 거기까지 화기가 미치지 않았다면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없지만은 않습니다. 약 처방을 해두었으니 눈꺼풀에 딱지가 떨어질 때까지 좀 기다려 보시지요. 보름 후 의원이 한수의 안대를 풀고 눈꺼풀에 딱지를 걷어내자 기적처럼 사물이 보였다. 보여요. 어르신 얼굴이 보여요. 한수가 소리치자 유행수는 자기 일처럼 기뻐했고 의원은 한수의 눈에 고인 눈물이 화기를 막아줘 눈동자가 무사할 수 있었다며 이 역시 천운이라고 했다. 유행수의 권유로 보부상의 일원이 된 한수는 등짐을 지고 이고울 저고울을 누비며 장사하는 법을 익혔다. 몰락한 양반의 후손으로 글도 잘하고
수치에도 밝은 한수는 장사에도 수완을 발휘해 유행수의 신임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런 어느 날 유행수의 초대를 받은 한수가 그의 집으로 갔더니 어여쁜 처녀가 술상을 들고 들어왔다. 보가 이분께 술 한 잔 따라 올리거라. 처녀는 유행수의 말을 듣고 볼을 발그레 물들이며 한수의 잔에 술을 따랐다. 내 여식일세. 어려서 어미를 잃고 애비 손에 자라 외로움이 많은 아이라네. 내가 밖으로만 나돌다 보니까 저 아이가 안살림을 도맡아 하느라 혼기를 그만 놓쳐버렸지 뭔가. 이보게 한수, 자네가 하나뿐인 내 여식을 좀 맡아주지 않겠나? 내 부탁일세. 혼인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맹세한 바 있었다. 그러나 생명의 은인인 유행수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할 처지가 아니었다. 보옥과 혼례를 올린 한수는 명실상부한 유행수의 후계자로서 부부 상단의 중심 인물로 부상했다. 그러는 동안에도 순덕이 찾는 일을 한시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순덕이와 비슷한 안악의 뒷모습을 보고 등짐을 지고 쫓아갔다가 낭패를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방방곡곡 그의 발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찾아다녔지만 순덕의 행방은 묘연하기만 한 채 2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그 사이 한수는 부부 상단을 총괄하는 대행수가 돼 거상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초로에 접어든 지금까지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오봉산 마루에 황혼이 물들고 산촌 동로에선 잔치 준비로 들썩이고 있었다. 한수가 마을에 들러 하룻밤 묵어가기를 정하자 촌장집 사랑으로 안내되었다. 산촌 노인답지 않게 곱게 늙은 노인이 객을 맞았다. 보아하니 한양에서 오신 듯한데 이런 접경 지역까지 어인 일로 오셨는지. 찾을 사람이 있어서요. 헌데 마을에 잔치가 있는 모양이지요. 내일 인두과부의 딸을 출가시키느라 온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거들고 있지요. 인두과부라니요. 그 사람을 다들 그렇게 불렀지요. 인두과부라고. 20년 전 이 마을 객점에 머물던 광대들이 숙식비를 떼어먹고 야반도주를 한 사건이 있었죠. 헌데 이 죽일 놈들이 객방에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까지 버려두고 도망을 갔지요. 보다 못한 마을 안악들이 나서서 출산을 도와 그 여인은 무사히 딸을 순산하게 되었답니다. 그 후 여인은 젖먹이를 키우면서 사람들의 온정에 보답이라도 하려는 듯 마을의 험하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억척스럽게 살았다. 그녀는 삭바느질로 생계를 꾸려갔는데 어쩐 일인지 침선에 꼭 필요한 인두질을 하지 않았고 인두라면 질색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인두과부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일거리들을 맡겼다. 5년 전에 마을에 퍼진 돌림병으로 인두과부가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딸 단실이를 남겨두고. 노인은 회상에서 깨어나며 말을 이었다. 내일이 바로 그 아이의 혼례식 날이랍니다. 인두과부의 딸이 혼례를 올린다고 모두 자기들 일처럼 좋아하며 잔치 준비를 하느라 저야단이랍니다. 한수는 문득 그 인두과부가
순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두 과부의 따님을 좀 만나게 해주실 수는 없겠는지요? 한수가 간절히 부탁하자 노인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순덕을 쏙 빼어 닮은 단시를 본 순간 한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혹시 어머니 생전에 고향 얘기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은 없었느냐? 한수의 말을 듣고 단실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다. 그런 말씀은 통 없었어요. 하운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장롱 속에 둔 낡은 보따리를 가져오라고 하시더니 그 속에서 칩신 한 컬레를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셨어요. 집신을 예, 오라버니가 손수 만들어주신 거라면서 그걸 꼭 관 속에 넣어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한수는 순덕이 떠나던 날 밤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순덕아! 한수는 20년간 응어리졌던 서러움이 일시에 터져나와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목을 놓아 우는 한수를 보고 사태를 짐작한 탄실이도 어머니를 부르며 같이 울었다. 순덕의 무덤은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다. 북녘 변경 지역이라 이른 눈이 찾아온 것이었다. 순덕아, 오라비가 찾아왔는데 반기지도 않고 어찌 이리 누웠느냐? 이 오라비가 그리도 두려웠느냐? 모든 게 널 잘 보살펴주지 못한 내 탓이로구나. 부디 용서해다오. 한방눈을 맞으며 한수는 순덕의 무덤가에 하염없이 서 있었다. 우리나라 최북단인 함경북도 회령군에는 인두과부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낡은 무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오직 전설로만 전해지고 있습니다.